저는 지금 소개받은 지금 뭐 애기청 전략기획 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뭐 여기만 소속이 돼 있지는 않고요. 뭐 제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뭐 다른 지금 중요한 곳들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하나님 만났고요. 성경책을 10장도 안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50장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성령세를 받아서 방언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깨어났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온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성령세를 받고 돌아다녔습니다. 대한민국 망해서.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비협조적인 목사님들 많이 뵀어요. 많이 뵀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심각해졌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목사님, 제가 솔직히, 전 성도고요. 전 목사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와서 얘기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할 얘기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몰랐습니다. 그렇게 교파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무슨 측, 무슨 측, 무슨 측, 누구, 어디. 예. 그래서 망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못 뭉쳐가지고는 저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이제 실체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왔는지까지도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못 뭉친다고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나름대로 돌아다니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일깨워 드리고 많이 뭉쳤는데 오늘 왔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저는 어느 측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측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측 이런 거 좀 몰랐고요. 근데 몰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측 나누면 못 이깁니다. 그냥 다 하나님 밑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간첩만 잡았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20살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간첩만 잡고 있고요. 2015년도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이라는 간첩 사건을 하면서, 목사 간첩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목사들이 얼마나 간첩짓을 많이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쓰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짜맞추기식으로 어떻게 왔는지 이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진도 찍지 마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좀 지켜주십시오. 예, 저 원래 교회 안 믿었고요. 1년 6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러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저 그냥 와서 하는 것 뿐인데 저 못 도와주시면 뭐 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고요. 예, 하여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법,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혹시 법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 법을 몰라서 망했습니다. 저 법이 제정될 때 막았어야 되는데 저게 200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저 제목이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저거를 왜 만들었냐면 목사님들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예, 왜 그걸 만들었느냐? 목사님을 북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2009년에는 간첩이 침투됐을 때 우리가 38선이 있잖아요. 38선을 뚫고 나오든지 아니면 바깥에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침투를 했습니다. 간첩이. 근데 이 법이 제정되고 최근에 혹시 뭐 38선 뚫고 들어온 간첩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잠수함 못 드셨죠? 그 전엔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왜 안 할까요? 예,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법 때문에. 저거는 통일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면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한으로 올라가고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는 법입니다. 예, 그것처럼 지금 통일부 장관 누군지 아시죠? 이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예, 여기 이 법이 2009년도에 1월 달에 제정이 됐죠. 1월 30일입니다. 근데 2월 1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저렇게 3월 4일 날 NCCK가 북한하고 합의를 합니다. 중국 가가지고. 예, 저건 다 뉴스 기사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슨 합의를 했냐? 아까 얘기한 NCCK가 제 10차 WCC 총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조그련하고. 그렇게 해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하고 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합의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딱딱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렇다. 그 조그련이라는 단체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공산당의 그냥 일개 공작소입니다.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정계, 군부, 사회, 문화, 종교, 시민단체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섭해서 북한의 지령에 따르는 지하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른바 남조선 혁명적 결정적 시기에 지하 조직을 혁명 매개체로 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합니다. 예,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예, 저게 지금 현재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저렇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됐느냐? 우리 정계, 군부, 사회, 문화, 종교 다 포섭됐죠. 시민단체까지요. 그래서 남조선 혁명적 결정적 시기가 세월호 때입니다. 세월호 때 남조선 혁명적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됐죠. 지하당의 혁명적 매개체로. 그게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이 지하당입니다. 지하당 간첩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이 되고 지금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 체제에 이제 통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 아니고요. 이미 전쟁은 정부가 바뀔 때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모르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왔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2011년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전부터 쭉 있는데 뉴스 기사에 나온 것만 제가 스크랩을 한 겁니다. 예, 거기에 보면 김영주 목사라는 사람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시죠? NCCK 김영주 목사. 예, 그렇게 11년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매년 목사님들이 북한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예, 목사님을 데려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작금이 필요하거든요. 예전에는 간첩이 북한에서 돈을 진짜 간첩이 갖고 내려와서 남한에 묻어놨어요. 그러면 여기는 남한 간첩이 그걸 캐서 저런 지하당 조직을 만들고 누굴 암살하거나 총도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목사님들을 데리고 가서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NCCK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지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저 얼굴 동그라미 친 사람 아세요? 네. 맨 좌측에 큰 사진에 얼굴 동그라미 친 사람이 김영주 총무입니다. 예, 아까 그 북한으로 데리고 올라간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서서 있는 사람 얼굴 동그라미 친 사람이 문대골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쭉 저 등장인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 이제 앞에서 저거를 내용을 빠뜨리시면 뒤에 이해가 안 되세요. 예,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동영상 하나 볼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목자당 간첩 사건을 압수수색한 동영상입니다. 여기에 종로에 있는 기독교 회관을 압수수색했고요. 또 태백에 있는 하사미 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그 내용 하사미가 왜 거기다가 하사미 교회를 만들어서 근거지를 만들었냐, 아지트를 만들었냐 했더니 태백에 예수원이 있었어요. 그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 같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쪽에다 문대골 목사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내용 뒤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일어난, 이건 2015년도에 얘기한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소리 좀 올려주세요. 그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컴퓨터 밑에 있는 거 빼서 위로 노트북에 꽂아주세요. 그 컴퓨터 본체에 있는 케이블 노트북 옆에 꽂아주세요. 예. 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색을 따라왔습니다.
저게 최재봉 목사 집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지금 감리교 쪽에 있고요. 지금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그 예수원인 하삼이 교회고요. 저게 이적표물이라고 해서 저걸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거표지가 없는 거는 들고 다니기 편하게 거표지를 저렇게 만든 거고요. 안에 있는 내용은 다야 북한 사회주의 관련된 책자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렇게 들고 다니진 않고요. 그 컴퓨터 파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제가 저렇게 든 거는 예전부터 오래된 간첩들을 저렇게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쟤네들은 그냥 최근에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활동했던 이제 간첩들이라는 얘기죠. 내용이 거의 지금 현재 연방제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저게 다 주체사상이라는 책이고요. 주체사상이 종교입니다. 아시죠? 2단입니다. 2단. 그러니까 저게 지금 보는 책자들은 2단이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그 목사 컴퓨터 안에 있던 파일들이에요. 저 사람이 아까 그 컴퓨터에서 나온 그 제가 최재봉 목사예요. 지금도 목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하고 최 목사가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형이 몰래 만나고 돈 받고 그랬어. 북한 사람들 늘 만나야 되잖아. 아니 북한 일반 불탄 사람이 아니고 그거 다 우리 사람들 아니야, 우리 사람. 아니 그렇죠. 얼마까지 그쪽에서 적화 통일 하는 거 아닙니까? 적화 통일은 무슨 적화 통일? 아예 못하는 거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다는 사람이 핵무기를 배반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보시오. 북한 핵무기 같은 거. 제가 농작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북한 핵무기 같은 거. 대국에 비하면 성남갑이야, 성남갑. 나는 우리 젊은 목사들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북한하고 연결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절대 환영. 그런데 그러면서 연방제를 하자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연방제는, 낮은 연방제는 김대중 때 우리 얘기한 거야. 그리고 연방제가 뭐냐 하는 걸 해보세요. 북한에 있는 연방제를 우리가 다 받습니까 그대로? 절대 못 받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연방제를 만들어야지. 남북이 같이 살아야지. 북한 단체를 북한과는 우리가 상당히 자유권을 주고 조금 위험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남북 협력 기금은 안 쓰고 눌러놓고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거야. 국정원이 지난 14일 새벽 목소리 한국기독교회관에 조금만 입주해 있는 높여주세요. 기독교 평화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에서 활동하는 목회자 2명을 간첩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에서 활동해온 예장합동 소속의 김성윤 목사와 감리교 최재봉 목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최재봉 목사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법원에서 받아온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1시경 국정원과 경찰 병력 20여 명이 이곳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에 들이닥쳤습니다. 김성윤 목사와 최재봉 목사의 소지품 70여 점도 압수해갔습니다. 국정원은 김 목사가 북한 대남 공작 부서에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혐의를 잡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했습니다. 김 목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최재봉 목사는 김 목사와 주기적으로 만나 사회 혼란을 기도하고 지하 조직을 결성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25일 국정원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저의 죄를 고백을 하지만 정권과 이념 앞에서는 저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은 국정원이 김 목사와 최 목사에 대해 간첩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두고 과거 공안 당국의 간첩 조작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 고문 문대골 목사는 공안 당국이 탈북자 김연희 씨의 북송을 촉구하는 목회자들을 간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목사는 이어 공안 당국이 현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엮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작이죠. 네, 조작이고 말고요. 틀림없이 이 문제는 김성윤 문제가 아닌 김연희 문제하고 엮이면서 평화봉사단, 목자단도 엮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12개 기독교 단체들은 최근 국정원의 수사를 주시하겠다는 항의 서한을 국정원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예, 뉴스 보셨죠? 예, 이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문대골 목사입니다. 저 사람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간첩 활동을 했죠. 그래서 초창기 거의 1세대, 2세대, 거의 1세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아까 나온 간첩들이 2세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이에 방인성도 같이 껴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일단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저렇게 있다. 근데 아까 이제 식사하시면서 질문하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혹시 빨갱이 아니냐? 근데 저기 뒤에 글씨 보이시나요? 저게 2008년도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찍은 사진이죠. 2008년도 1월인데 거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촉구, 기독교 목회자 200인 선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때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으라고 저렇게 저 사람들이 시위를 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때부터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의 종교의 수장들은 저 사람들입니다. 여기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저같이 일반인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요, 저 사람들이 수장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원불교를 대표하고 천주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정치인들도 저 사람을 거쳐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문대골 목사보다 못한 짬밥을 갖고 있는 김영주 총무가 저렇게 모든 우리 지금 있는 시중에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렇게 거쳐갑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 김영주 총무한테 저렇게 갈까요? NCCK입니다. 그때 NCCK 총무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인들은 표가 있는 곳엔 갑니다. 표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뜻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념과 상관없이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도 갑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가 지하당이죠. 그러면 지하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009년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NCCK의 그 회장
목사님을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전에도 이제 쭉 있었는데 그 법이 통과되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북한에 간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이영훈 목사죠. 이영훈 목사가 2010년부터 11년도까지 회장을 했습니다. 요렇게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영훈 목사가 저기 북한에 바로 올라가죠. 조국련을 만납니다. 조국련을 만나서 200억을 투자하고 심장병원을 져주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 옆에 그 얼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사람 있죠. 김땡땡 국회의원인데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저 사람은 왜 동그라미 쳤는지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저렇게 2009년부터 이영훈 목사랑 같이 북한을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영훈 목사가 2011년도, 뭐 2018년도까지 저렇게 심장병원을 계속 져준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뉴스 기사에 맨 밑에 빨간색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단법인 결의 사랑 42만 달러 상당 밀가루 11만 1천여 달러에 달하는 의약품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걸 줬는데 사단법인 결의 사랑이에요. 저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시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결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민족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남북 간 이해 증진을 위해서 만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북한에 그냥 퍼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이영훈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영훈이 같이 만들었고요. 자, 뒤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보시면 처음 만든 게 결의 사랑의 발자취 신경하라는 사람이 먼저 만들어서 2014년 15년도에 이영훈 목사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그 결의 사랑이라는 그 단체가 또 CBS랑 MOU를 해요. 저 보이시죠? 2013년도에 13년도에 CBS에 결의 사랑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왜? 대북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일반 그리스도인들한테 북한에 퍼주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 CBS에다가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CBS를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이영훈 목사가 이렇게 결의 사랑에 취임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1대 2대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증거죠. 2018년도 기부금 영수증 띄면은 이영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2019년도에 신경하로 바뀌죠. 작년에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하도 이제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정부를 규탄하고 하니까 그때 정광훈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뭐 하냐고 이영훈 목사 큰 목사님 뭐 하냐? 그랬더니 쫄아가지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예, 요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김성윤 목사예요. 이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북한의 지령을 문을 간첩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간첩의 총책이에요. 총책은 총괄이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총신대를 나왔고요. 예,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컴퓨터 능력도 뛰어나고. 근데 현재 이 사람도 목회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총신대 이사회 있죠. 이사회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사진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진들이 감사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가운데 보면은 사진은 그 전에 지금 현재 총장을 전에 있는 길자연 총장 찍어내고 이사장 찍어내고 자기한테 덕대는 사람 찍어내는 데모를 한 거예요. 총신대 안에서. 그래서 현재 있는 이재서 총장도 저 사람이 박은 거죠. 저 사람도 이재서 총장도 빨갱입니다. 그 미랄이라는 단체 있죠. 그게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고 이렇게 세월호 때도 저렇게 80년대 총신대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민주동문회가 이번 촛불 기도회를 주도했다라고 해서 저렇게 가운데 아까 그 간첩이 앉아서 저렇게 주도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기 있는 파일 폴더는 요즘 이제 그 예전에 아까 책 보여드렸잖아요. 책 설명해드렸는데 요즘 저렇게 컴퓨터 파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5단계 학습 과정 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맞추면 빨갱이가 됩니다. 예, 저게 이제 사상교육 학습 내용들이에요. 저렇게 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 빨갱이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 그 간첩이 북한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아셔야 되냐면 얘가 그냥 기독교 내의 간첩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다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고, 이게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건 같이 잡혔을 때 일부지 쭉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실 때는 저희 틈새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목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료를 주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012년도에 북한으로 보낸 그 간첩이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 보면은 민주노총 현장연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참여연대 나오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이들을 평통사에 가입시키고 참여연대 내부의 젊은 활동가로 조직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위대한 장군과 존경하는 대장님의 굳게 믿고 절대적 충성을 다하기 위해 최선 또 최선을 다한다고 2012년도에 얘기했습니다. 8년 전에. 8년 전에 지하당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머리 똑똑한 사람들을 키워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2013년도에 보낸 거예요. 거기 보면은 조직은 국정원 대선 비리 사건에 기독교 전체 대책 기구에 참여하는 등 대응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목사 성원에 파경적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에 지금 2015년도에 그 간첩이 잡힐 때 보냈던 내용인데요. 총화라고 돼 있죠. 총화는 1년 동안 15년도에 한 것을 다 북한에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를 편지를 써서 보내냐면, 나중에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이 되면 쟤네들은 북한한테 대우를 받아야죠. 저렇게 간첩짓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걸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나중에 물증이거든요, 저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종교 부분의 대중적 선전 역할 강화와 선진적 투쟁 역할을 강화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 경기 남부 지역의 지도부 역량을 강화해서 조직적, 대중적 주체 강화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 서울 지역, 전북 지역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연대의 농성과 투쟁에 지원하고 있다. 종교 부분에서 역할을 다한 성과를 거둔 한 해다. 그리고 김현희 관련 쟁점을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코리아 연대라는 단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편지에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십시오. 뒤에 보면 또 세월호 얘기도 나오죠. 세월호 현안 대중추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진보 진영 단결 혁신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 밑에 종교 부분만 따로 나눴죠. 종교 부분에 아까 그 잡은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을 조직했다. 가장 큰 성과다. 약 20명의 실천적 기독교 목사들이 선도적으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조직의 목적이다. 향후 반미 반전 민생 투쟁에 앞장서 싸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있죠. 김현희를 본사와 유기적 협조를 요망한다. 본사는 북한입니다. 여기 북한에서 파견됐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에 김현희를 독일 대사관을 뛰어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방시키는 방법을 하겠다 나오고요. 3번에 종교 부분에 상반기에 또 코리아 연대가 또 나와요. 코리아 연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장로교 합동 측에 합동 헤럴드라는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어서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 대상으로 교환과 선전 통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합동 투데이라는 인터넷 신문사를 그 간첩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뭐 관악 지역 이런 얘기 나오고, 밑에 이승미 이런 거 나오는데, 저 사람이 2015년도에 저렇게 작업을 했는데 결국 2019년도에 시의원이 됐어요. 저렇게 의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간첩들이. 그 다음 서울 지역에 또 나오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진보정치연구소 모임, 이렇게 되면서 진보정치연구소 모임은 정의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도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밑에 오상훈, 조직선 밖에 있던 오상훈 연락동지의 조직 관리를 하고 있다. 오상훈이라는 사람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업부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노총도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경북 지역에 올해 본사와 접촉을 통해 사업과 사상에 더욱 큰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만났다는 얘기죠. 경북 지역. 뭐 돈을 뭐 1만 달러씩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현 지도부와 긴밀하게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연합노조 2만 명의 조합원으로 발전된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지역에 뭐 오산 지역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밑에 또 상반기에 코리아 연대 사업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경남 지역의 본사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북베트남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전북 지역에 전북 결의 하나 사람, 아마 여기 전라도에서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밑에 전북 결의라는 단체가 엄청 큽니다. 거의 전라도를 거의 꽉 잡고 있죠. 그 단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게 2015년도인데 상반기 3번이 중요해요. 보면은 상반기 회합 시 전북 지역 책임자는 평화 통일과 연방제에 대한 이해에 일면적 이해를 드러냈다. 그래서 이제
그 15년도부터 현재 2020년이 올 걸 대비해서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방제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즉 마치 조국 통일대전을 무력 흡수로 생각하는 편향이 있다. 대부분 활동가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세가 극적으로 흐를 때 남쪽 활동가들에서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제 곧 지금 연방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좀 지나면 저렇게 주춤하는 생각이 날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데? 뭔가 북한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에 대한 교양물이 필요하다. 즉 전쟁은 반통일 세력과의 투쟁이 본질이요 이남을 사회주의화하는 것이 아닌 연방제로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반통일 세력을 배제한 남북 정치 협상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걸 거예요. 뭐냐면 남북 정치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이 정치적으로 협상을 했는데 너무 평화적으로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통일하는 것을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그게 연방제 통일입니다. 예, 이따가 뒤에 나오니까 이것도 머릿속에 유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북의 최선색, 전북의 양 목사를 비롯해서 인간적 관계를 만나서 이렇게 화합을 하고 있고 신문사업, 연구소 사업, 우리 조직 사업 등 종합적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다음 밑에 다가오는 통일 조국의 날을 확신하고 조직은 다가오는 통일 조국의 정세에 더욱 복무하겠으며 이남 변혁 운동의 양양을 위해 더욱 깊이 헌신 복무하겠다라고 2015년도에 그 총책 간첩이 북한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게 기장이에요. 기장에 이제는 저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그 2009년도의 법은 목사님이 위에 올라가서 돈을 주면 그 돈이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교단이 다 먹혔거든요. 예, 지금 여기 있는 보기에 뭐냐면 104회 기장의 작년 2019년 9월 23일 회의록이에요. 여기 기장에 계신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저 회의록에서 저거 보신 적 있나요?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통과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평화통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돈을 내고 있지만 저기가 뭐하고 뭐 쓰는지 모르고 그냥 쟁점된 안건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것만 신경 쓰시지 다른 건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저렇게 자기네들 우리 돈으로 지금 있는 돈 낸 거 가지고 지네 사업을 탁탁탁 하고 있습니다. 다 북한 관련된 거예요. 북한에 두고 온 재산 곱하기, 북한 교회 바로 알리기, 10만 평화지기 캠페인, 평화 순례의 길, 평화통일, 평화 이러죠. 그러니까 그냥 다 좋은 건 줄 알고 통과시키는데 저게 기독교계에 있는 빨갱이들한테 돈을 다 주는 겁니다. 예. 이제 하나 또 여기 설명드릴게요. 요거 이제 뉴스 보실 건데 여기 뒤에 목사 2명이 나와요. 그 사람이 평화통일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CBS에서 하는 거고 동일한 내용일 겁니다. 어떤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에 최근 강명철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북한 교회 진위 여부를 떠나서 북한에 조그려는 남한교회의 협력 파트너로서 있는 그대로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 북한 내 유일한 공식 기독교 단체로 북한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조그려는 1946년 김일성의 외숙인 강양욱 목사가 조선기독교연맹을 창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조그련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명철 목사는 조그련 창립을 주도한 강양욱 목사의 손자로 3대째 목사 집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북한 교회는 공산당의 체제와 통제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종교 활동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그 진위 여부를 떠나 북한의 조그려는 남한교회의 협력 파트너로서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쟁보다는 그 체제 속에서도 역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들이 사도신조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남북교회가 서로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번에 북한교회 대표가 선임됨에 따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 WCC 총회를 앞두고 북한교회 대표를 초청하는 문제를 비롯해 평화열차의 북한 통과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교회가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북 인도적 나눔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정상적인 체제가 갖추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나 종교는 강요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금지돼 있다는 말인데 조그련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전도는 사회 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기독교 전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현재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그리고 500여 개의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약 12,500여 명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공식 통계 외에 북한 당국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에는 약 10만여 명의 지하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예, 혹시 나핵진 목사하고 아시나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윤선 목사하고 나핵진 목사가 있어요. 아까 그 기장에서 나온 평화통일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저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뽑아놔도 저렇게 빨갱이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들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중에 나핵진 목사, 이윤선 목사를 한 명 알려드릴게요. 이윤선 목사가 그 경기도 성남의 주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혹시 주민교회 아시나요? 예, 아시죠? 예, 좀 충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선 목사가 거기 주민교회 이렇게 생겼어요. 가보셨으면 아시죠? 예, 주민교회 되게 오래됐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저렇게 3층짜리 건물이고 뒤에 조감도를 보면 11층짜리 건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뭐가 있냐면 평화동락 커뮤니티, 이로운 재단, 세무사, 복지회, 상담소 이렇게 돼 있지만 저거는 일반 사람들을 데리고 모으기 위해서 만든 단체고요. 다 빨갱이들이 하는 단체들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교회로 돼 있습니다. 교회가 돼 있고 지하 2층에 보면은 식당 옆에 이해학홀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학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이 사람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이 여기에 원로 목사예요. 주민교회 원로 목사. 담임 목사는 이윤선 목사, 원로 목사는 이해학입니다. 저기는 저 건물을 누가 져줬냐면 이재명이가 져줬어요. 예. 근데 쟤네들은 빨갱이들의 그 좌파 애들 교회의 특징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볼 땐 일반 저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구청 직원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쟤네들은 나중에 핍박받아도 안 찾아와요. 저렇게 보면 교회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이윤삼입니다. 이윤삼이 저렇게 평화통일에 이렇게 있죠. 저 사람이 기장 105회 2020년도 총회의 총무 후보로 나왔습니다. 근데 떨어졌죠. 근데 저 사람이 왜 저걸 자꾸 도전하느냐? 이제 돈을 장악하기 위해서죠. 저 사람이. 그럼 저 뭐 하냐? 자, 경기노회, 기장에 경기노회 가면은 저렇게 이제 조직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윤삼이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저기 보면 감사의 이윤삼, 평화통일의 이윤삼, NCCK 이윤삼, 재정부 이윤삼. 예. 좀 특이하죠. 재정부의 이윤삼인데 감사의 이윤삼이에요. 예. 지가 돈을 쓰고 지가 감사하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쪽에 있는 돈은 자기가 쓰고 자기가 감사하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예, 다 먹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젠 기장 총무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장악하려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2009년도 처음에 그 법 통과될 때 그 NCCK랑 합의할 때 여기 나핵집하고 이윤섬도 북한 같이 올라갔어요. 중국 가가지고 북한 사람을 만났죠. 이 사람이 이해학입니다. 아까 그 이해학, 홀의 이해학.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아까 에큐메니컬 얘기하셨는데 그 에큐메니컬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그걸 도입한 그 목사고 이 사람이 그 에큐메니컬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 쭉 내용이 되게 많은데 다 빨갱이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이 사람은 문익환 목사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그래서 문익환 그 목사가 예전에 이제 잡혀갈 때 그 민주구국 선언문을 한묵 가지고 있다가 국가 내란 예비 음모죄로 저렇게 저 사형까지 받을 뻔 했었어요. 저런 사람이에요. 저렇게 깜빵에 갔다 온 사진 보이시죠? 자, 여기 이 사진이 오른쪽에 큰 사진이 그 주민교회가 3주년 될 때 찍은 사진이에요. 밑에 보면 1976년도로 돼 있죠. 그러면 73년도에 경기도 성남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쭉 커왔는데 그 문익환 목사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제 김일성하고 손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위에 문익환 목사 아들이 문성근입니다. 아시죠? 문성근. 연예 문성근. 예. 그래서 문성근이가 그쪽에 이제 경기도 쪽에 가면 그 연예인들 특히 이제 예술가들이 거기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집회도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저렇게 성남 지역, 석방, 성남 지역 해가지고 경기 성남 쪽에 엄청 내포돼 있다. 근데 저 사람이 뭐를 했냐? 이렇게 커서 아이 문성근이 커서 또 아버지 김일성과 같이 또 김정일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노무현 때 저렇게 같이 만났죠. 아버지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이 아들이 만나고 이렇게 돼서 문성근이가 내려와서 그 교회에 있는 NCCK랑 관련돼 가지고 돈을 받아서 저렇게 밑에 횃불 부대를 만들었어요. 횃불 부대를 만들어서 저게 2016년도에 광화문에 저렇게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게다 문성근이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밀라는 약속이다. 국민의 명령으로 야권 단례를 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문성근 광주 전남 불대장정 멈추지 않을 거다. 그래서 광주, 목포, 광양, 순천, 여수를 돌면서 저렇게 횃불 부대를 만들어서 정치인들을 협박했죠. 자, 요렇게 돼서 저 위에 보면은 뭐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근이랑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 밑에 줄에 보는 사람이 문익환 목사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이인영입니다. 이인영.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이인영 부인 있잖아요. 이도래라는 여잔데 저 사람이 이해학 딸입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결혼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해학 사위가 이인영이에요. 저기 써 있잖아요. 이인영 원내대표 장인, 이해학 목사, 사위 정직하고 술수 안 써서 존경스럽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지금 이인영 씨가 통일부 장관이죠. 아까 이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통일부 장관에 도장 찍어주면 남쪽에 있는 어떤 사람도 북한으로 올라갈 수 있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도래라는 그 딸이, 이해학 딸이 29살 때 간첩 불고지죄로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그 간첩 김동식을 만났죠. 김동식을 만나서 간첩인 줄 모르고 만났고 만나서 북한에 가는 이상한 얘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간첩을 받는데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29살 때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또 낳았죠. 저 사진 보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리고 있죠. 그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 예, 아들이 거기 푹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좀 유명한 블로그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찍는 사진 올리는 데인데 거기 이인영 아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목에 이게 WCC 목도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또 이게 무지개 된 거, 그게 사람이 이제 이해학이에요. 이해학이고 그 뒤에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죠. 그리고 거기 년잔치 년 밑에 있던 사람이 아까 그 김태년. 예. 그 처음에 2009년도에 이영훈 목사랑 같이 올라갔던 그 국회의원 그 사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누가 레벨이 제일 높겠습니까? 네, 이해학이 제일 레벨이 높죠. 그래서 이해학을 거치지 않고선 성남에서는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저 사람이 뒤에 그러니까 성남 주민교회 원로 목사인데 뒤에는 성남시장, 뒤에는 성남시 국회의원이에요. 예.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다 총괄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그 이재명이나 문재인 대통령 쳐내도 제2의 제3의 이재명 문재인 나타납니다. 예, 당연한 거죠. 뒤에 있는 저런 세력들을 저희는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들은 되게 여유로워요. 예, 저런 사람 한 명 쳐내면 또 세우면 돼요. 예,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 잘 알고 싸워야 합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재하 인사 이해학 목사,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재명이도 다음 대권 후보를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해학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김태년 국회의원이 전대협 일기 이인영하고 동기예요, 동기. 근데 저 밑에 사진 보세요. 2008년도에 리성권이라고 북한에서 온 사람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협의하러 왔는데 협의 내용 중에 이제 북한에 뭐 이런 거 도와달라 그랬더니 우리나라 예산은 김태년 국회의원이 총괄하고 있다. 당 예산은. 그랬더니 리성권이가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2009년부터 북한으로 올라간 돈에 이 김태년 국회의원이 연결이 많이 되는데 삥땅을 많이 친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도 알고 있어요. 쟤한테 돈을 주면
온전히 못 올라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는데 한국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북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성남시에서 진행 중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통과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찍은 겁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공유재산관리. 자, 성남에 이런 데다가 저렇게 뭐를 진대요. 저렇게 구획을 정해서 국제회의장, 전시장, 포상관광, 뭐 기업회의실, 뭐 마이스 산업, 뭐 이런 걸 다 짓고 저거를 공유한대요. 누구랑 공유를 할까요? 자, 공유재산은 그렇게 진 거를 빌려주거나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지어서 누굴 줄까요? 성남에. 예. 빨갱이 주는 겁니다. 빨갱이 빌려주고. 그리고 빨갱이가 거기서 일하게 하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주요한 그 정책은 성남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왜냐면 거긴 모두 다 먹혔기 때문에 뭐가 시작돼도 성남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아까 얘기한 뭐 신학대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단 안에 이렇게 신학 연구소 같은 게 있어요. 논문 쓰는 연구기관. 예.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다 목사님도 목회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저기 가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저기 가서 석사 박사 받으면 그냥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수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신학대 교수로 가겠죠? 그러면 교수가 빨갱이 학생을 만들고 또 학생이 목사를 만들고 로테이션이 돌아서 지금 학교가 다 먹힌 겁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전자투표, 여기 아까 기장 쪽에 보면 이제 전자투표 진행됩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휘부가 다 먹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내 맘대로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투표 조작, 우리 부정투표 있죠? 그런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더 확산되니까 회의 참석하지 말고 집에서 스마트폰 누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스마트폰 누르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통과가 되겠죠. 자기네들 필요한 것만.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자, 이 사람이 이제 코리아 연대예요. 코리아 연대 아까 그 보고문에서 보셨죠? 코리아 연대 도와줬다고. 근데 여기 보면 걔네가 2017년도에 그 북한과 관련된 단체로 수사를 받아서 해산을 당했어요. 해산을 당했는데 저 사진 4개가 다른 사진이에요. 큰 사진 2개하고 오른쪽 사진 2개가 작은 사진이 달라요. 오른쪽 사진 2개는 코리아 연대고 오른쪽 작은 거는 민중민주당, 왼쪽에 큰 거는 코리아 연대. 로고가 달라요. 근데 글씨는 똑같죠.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금 기독교에서 돈을 다 주는데 지금 서울에 가서 그 미대사관 앞에 가면 얘네들이 있어요. 근데 쟤네 다 젊은 애들이에요. 쟤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쟤네들이 저렇게 미대사관으로 돌진하고 미대사관을 막 뛰어넘는 막 그런 애들이에요. 쟤네들이 뭐 하냐면 이제 지하당 소개시켜줄 건데 지하당 수괴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갓 들어온 민중당 애들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이용표 해임, 경찰 개혁, 보수 대체, 보안법 철폐, 민중민주당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하신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 상. 이어서 투쟁하는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왜 여기서 저러고 있을까요? 모르시죠? 쟤네들은 집에서 버림받은 애들입니다. 예, 다 가정이 불우하고요, 이혼하고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그 친구들을 누구가 품었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품었어야 됩니다. 근데 쟤네 갈 데 없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민중당 출신 애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걔 교회에 와 있어요. 걔 왜 교회에 왔냐면 자기가 나라가 망했다고 자기도 느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왔다고 하는데 걔가 정신분열약을 16알을 먹어요.
근데 걔보고 거기 왜 갔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딱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밥 사줘서 간다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아무 데도 안 줘서 저희 갔더니 국밥을 준대요. 그랬더니 저거를 하면은 잘한다고 삼겹살을 사준답니다. 조금 더 잘하면 샤브샤브를 사준대요. 민중당 들어간 이유가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저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예. 그거 아무도 누가 신경 쓰셨어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쟤네 지금 다 저러고 있는 이유가 밥 먹으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수대 해체라는 말 아시나요? 보수대가 보안 수사대예요. 저같이 간첩 잡는 경찰관 다 해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안법 철폐, 그거를 그 국가보안법, 나라를 지키는 간첩 잡는 법 없애라고 지금 시위하는 겁니다. 쟤네들이 저거 알고 할까요? 모릅니다. 예. 그러면 쟤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1단계예요. 지금 옆에 사진 찍는 사람 있죠? 쟤네보다 레벨이 좀 높은 애들이에요. 이제 조금 더 진화한 애들이죠. 우리가 조금 몇 년만 지나면 쟤네들한테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될 겁니다. 예, 여기 젊은 친구들 있겠지만 저 친구들이 정치인이 되고 우리는 걔네가 만든 정책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 얘네가 지금 1단계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2단계가 뭐였냐면 저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바깥에 나가서 외칩니다. 자기네 의견을. 그런 다음에 자, 요렇게 1인 시위를 시킵니다. 1인 시위, 쟤네 눈이 오나 밤이 오나 24시간 미대서관 앞에 서 있어요. 지금도 가면 서 있을 겁니다. 왜 저기 서 있냐면 저게 두 번째 훈련이에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예. 광야에서 혼자 어떠한 저 사람들 가면 경찰 오고 우파 오고 욕하고 가만히 버티는 겁니다. 예. 저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여기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나요? 없으실 거예요. 저렇게 혼자 저기 가서 미대서관 앞에 만약 청와대 앞에 1인 시위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나요? 예, 하실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예. 자, 저런 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삽니다. 예. 자, 저렇게 해서 쟤네들이 이제 나중엔 돌진을 합니다. 돌진을 하는 이유는 자기들을 이제 빨갱이 수괴로 만들어 달라고 저렇게 눈에 띄게 나는 할 수 있다고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저걸 보고 수괴를 시켜줍니다. 자, 수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근데 왜 수괴를 할까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죠. 뒤에 이제 그 지하당이 어떤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지하당 이제 애들을 모은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린 저런 게 없다. 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간첩이 3년 6개월 동안 만기 출소를 해요. 저렇게 만기 출소를 하는데 저기 써 있죠. 합동투데이. 합동투데이라는 그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바로 줘요. 저기 만기 출소 환영 예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취임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와도 저렇게 쟤네들은 먹고 살 걸 다 해줍니다. 예. 자, 저 뒤에 사진 찍을 때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지하당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당당뉴스, 예수살기, 총신대, 참여연대, 합동투데이, 새진보 진보연구소, 교회개혁실천연대,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뭐 이런 거 다 쟤네들이 이제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서울에 가면은 저기 서대문 사거리에 저 위치에 보면은 충정로 21가에 보면 저기 저런 갈색 건물이 있어요. 저걸 CI 빌딩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한번 CI 빌딩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 많은 게 나옵니다. 하여튼 CI 빌딩 맞은편에 안병몰이라는 게 또 있고요. 저 CI 빌딩 안에 뭐가 있냐면 저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예. 저 단체가 저 건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한 군데. 거기 보면은 이슬람 연구소도 있고요. 거기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도 있고 교회개혁 실천연대도 있고 한국기독교 민주화 운동도 있고 한국기독교 사회문화연구소도 있고 제3그리스도 연구소, 당당뉴스, 교회세습 반대운동연대, 민주언론시민연대, 한주민중신학회, 노동포럼 나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예. 왜 저기 모여 있냐면요, 쟤네가 이제 진화를 한 겁니다. 진화를 해서 예전에는 무슨 상가에 하나씩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거의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물을 통째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자기 관련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행정을 하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사할 때 이제 행정요원 같은 거, 우리 여기서 이제 교회 할 때도 똑같죠. 그런 사람을 한 명을 쓸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평화민주 김영주도 거기 501호에
나무평화재단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나무평화재단. 자, 그럼 얘네들이 뭐를 하느냐? 이제 지하당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이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쟤네가 뭐를 하냐면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사 지내듯이 자기네들 중에 누구를 한 명 죽여가지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이슈를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가 이제 각박해져가지고 우리를 여러 사람들을 소외하다 보니까 소외 계층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사진들은 뭐냐면 그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이 이제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관심이 없죠. 그냥 뉴스에 저거 나오면 저 불쌍한 사람이 그냥 죽었나 보다 했는데 쟤네는 저렇게 떨어져 죽으면 저기 사진처럼 모든 그 지하당에 있는 사람들 하나로 갑니다. 저렇게 추모해 주러. 예, 가서 저렇게 추모식도 해주고 막 기자회견도 해요. 어떻게 경비원의 처우가 이래가지고 자살을 할 수가 있냐고. 이 불쌍한 이 경비원 처우 24시간 잠도 못 자고 이런 얘기를 걔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원들은 어떡할까요? 그 사람들이 고맙죠. 그죠? 와서 해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을 데리고 와요. 민주노총을 데리고 와서 노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경비원 노조, 택배 노조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월급에서 5만 원씩 이렇게 삥 뜯죠. 뜯어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 돈 갖고 월급 받고 아까 그 지하당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조로 대한민국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파 활동 많이 하시죠? 나가시면은 이제 막 경찰한테 잡혀가고 막 그래서 조사받고 아까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좌파 애들이 20년 전에 지금 저희랑 똑같은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쟤네들도 힘들었어요. 맨날 조사받으러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얘네가 만든 게 뭐냐면 민변을 만들었어요. 그게에서 민변이 시초가 이렇게 됩니다. 그 민변은 또 왜 만들어졌냐? 아까 그 지하당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들잖아요. 경찰에 잡혀가면 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민변에 들어간 변호사가 저런 박주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건 뭐냐면 보면 2003년도에 사법고시를 패스합니다. 근데 제가 2006년도에 변호사가 돼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사법연수원이라는 데 가서 그 고시를 패스한 사람끼리 또 공부를 경쟁을 해요. 경쟁해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검사가 되고 공부 제일 못하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박주민은 변호사가 됐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서 할 게 없어요. 판사도 해본 적도 없고 검사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인권 변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님도 인권 변호사고요. 서울시장도 인권 변호사고요. 성남시장도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 다 민변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을 왜 저렇게 모았냐? 그래서 쟤네들도 바깥에서 해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았습니다. 그 불쌍한 변호사들 모아서 머리 똑똑하지만 바깥에서 왕따 당한 변호사들 모아서 민변이란 걸 만들었고 그 위에 참여연대라는 거 아시죠? 참여연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민변이 만들어지니까 이 조직 지하당이 단단해진 거예요. 잘 못 건드려요. 왜냐면 변호사들이 변론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 지하당들이 뭉쳐서 만든 게 수계들이 뭉쳐서 만든 게 참여연대인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다. 연대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옛날 아까 그 코리아 연대 있잖아요. 박주민 변호사가 지금은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저렇게 저 위에 플레이 한번 눌러주세요. 예, 저렇게 간첩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원래 그 코리아 연대를 변론했던 변호사였다. 근데 이렇게 돼서 법제와 그렇게 돼서 그런 변호사들이 지금 뭐가 됐냐면요. 민변 출신 변호사예요. 문재인 정부의 활동 중에 민변 출신 주요 인사. 그래서 박원순, 이재명 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뭐가 됐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장, 경기지사, 여성가족부 장관, 법제처장, 그다음 법률구조 이사장,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뭐 밑에서부터 보면은 헌법재판소 후보자, 대법관, 경찰청 인권침해, 대검 검찰개혁, 법무부 검찰개혁, 법무부 무슨 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들이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죠?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을까요? 아까 민중당처럼 배고플 때 밥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이제 구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차별금지법. 자, 요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좌파 패턴을 알려줄게요.
그러면 지하당이 왜 있고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자, 그 지하당이 밑에 언론, 그러니까 사회에 아까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요. 우선 이슈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법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 요 3단계 과정에 그 민변이나 참여연대 애들이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고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그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 관계상 이제 차별금지법을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법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차별금지법에 최형욱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뒤에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하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당이에요, 지하당. 그래서 아까 얘랑 같이 해서 이 종교계 지하당, 저기 있는 사람들, 저기 스님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다 똑같은 간첩짓을 하는 빨갱이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흉내를 내서 사회에 스님도 찬성하고 천주교 사람도 찬성하고 기독교인들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다 좋아한다라고 일반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저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한 다음에 위원회를 만듭니다. 아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 2월 달에 만든 그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저게 이제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건데, 밑에 민간추진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 YMCA 뭐 이런 게 있고요. 한국 YWCA, 원불교, 그 다음에 상임대표, 총무, 교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예, 근데 얘네들이 하여튼 모여서 이렇게 사진 찍고 차별금지법을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이랑.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 그 지하당의 수괴들이에요, 수괴. 수괴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 김경민이라는 사람은 한국 YMCA 전국 연맹 사무총장인데, 요번에 그 선거 때 18세 어린애들 선거권을 갖게 한 그거를 운동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YMCA를 통해서 아이들도 선거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18세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거기에 수계예요, 수계. 그 지하당에. 그리고 청년 유니언스 위원장 김병철, 저 민주당 청년 조직위로 돼 있죠. 저 사람이 이제 대통령 식사할 때 나타나는 청년들, 등산할 때 청년들, 요런 애들이에요. 거기에 수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 장애인 인권이라고 저렇게 털 이렇게 있는 분. 그 다음에 한국 PD 연합회 PD, 저 사람이 옛날에 세월호 PD 이렇게 세월호가 뒤집어졌을 때 공중파에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회인가 방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그때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포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대법관을 탄핵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투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대법관 탄핵한 사람, 그 다음에 탈원전 시킨 사람, 그 다음에 게이, 그 다음에 노인 인권과 차별금지법 시작한 사람, 북한 인권과 낙태법 위원을 시작한 사람, 그 다음 천주교 NCCK, 불교 NCCK, 기독교 NCCK, 이런 사람들이 아까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가 있냐면, 요 법을 보셔야 돼요. 법에 보면은 우리가 저거 이제 색칠돼 있는 거 갖고만 싸워요. 성적 지향성, 성적 평등, 뭐 성적 정체성 이것 때문에 막 난리 난다라고 하지만, 사실 쟤네들은 이제 8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의 차별금지 정책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위원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리고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밑에. 예. 저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방인성 하나만 3번 눌러주세요. 데스크탑 3번. 예. 그리고 플레이 한번 눌러주세요. 예, 플레이. 예. 여기 방인성 목사 아시죠? 자, 이제 쭉 새끼쳐서 가겠습니다. 방인성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죠? 그냥 TV에서 그냥 몇 번 나오니까 그런가 본데, 저분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예, 소리 좀 올려주세요.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전광훈 씨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 사실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당연히 이단으로 판명되어야 되는데,
예, 여기 보면 교회 개혁 실천연대 아까 그 CI 빌딩 서대문에 있던 데예요. 거기랑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실제 거기 보면 뉴스엔조이, 하나누리, 희년함께,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산, 서울의 남산 타워 밑에 가면은 희년 평화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서대문처럼 거기에 저 단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뉴스엔조이도 들어가 있고 희년함께도 있고 저게 방인성 거죠. 예. 그러니까 쟤네 특징이 건물 하나 다 이렇게 넣고 있다. 근데 쟤네들이 뭘 하냐면 토지 국유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방인성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라고 있죠. 저게 그걸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땅 다 뺐을 거예요. 그거를 방인성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방인성이도 이렇게 많은 단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아까 제가 잡은 간첩이랑 이렇게 사진도 찍었죠. 예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방인성이가 아까 3년 6개월상 간첩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쇠고기 파동 때 그 종로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받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있죠. 그 쇠고기 파동 때 찍었을 때 저쪽에 우측에 있는 작은 사진 하얀 티셔츠 입은 애가 걔가 김성윤이에요. 김성윤 옆에 방인성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저렇게 주도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 때는 제가 총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래서 북한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포스터에 북한을 10여 년 이상 왕래하며 실질적인 남북교류 민간을 실천하고 연구한 현장 전문가라고 자기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3번, 그 옆에, 예, 그거 눌러주세요. 예. 그거 누르고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젊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또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환 목사 아시죠? 이동환 목사 그때 퀴어 축제 이렇게 안수했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정지 2년 먹었죠. 감리교에서. 이 사람이 이제 수면으로 나온 겁니다. 이제 바톤 터치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적인 거죠. 그러면 얘만 보는 게 아니고 요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다 적이에요. 예, 뒤에 저 서 있죠. 저 사람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쟤는 그냥 대표 선수일 뿐이고 뒤에 지원 세력이에요. 다. 방인성은 아까 CI 빌딩 404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대문에. 네, 그래서 거기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라고 해서 아까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그 안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고난이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간첩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라고 해서 거기 가면 그 단체에서 사식을 넣어줘요. 사식비 넣어주고 가족들, 와이프, 애들 학비 대주고 이런 거 하는 데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입니다. 거기에 부설로 만들어졌어요. 평화교회 연구소라고. 얘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어떻게 연관이 되냐? 여기 보시면 아까 CI 빌딩에 평화교회 연구소 간사를 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기독교 사회문화연구소 간사를 했어요. 제가 거의 이동환 간사 있죠. 이슬람 바로 알기에 이동환 간사, 예수가 여기 계시다 이동환 간사, 그 다음에 NCCK 이동환 간사, 이렇게 거기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쭉 키워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기사련에 이렇게 고난받는 이들한테 이동환 목사가 집행위원장 겸 간사를 맡아주기로 했다 해서 이렇게 제가 잡은 간첩하고 같이 저렇게 사진도 찍었죠.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랑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뉴스 기사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뒤에 황인금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초창기부터 쭉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간사를 시작해가지고 쭉 대표까지. 예, 그 사람이 백그라운드에 있다. 그리고 여기 남궁 희수라는 사람인데 기독 여민의 총무 이렇게 돼 있죠. 감신 선후배를 함께하는 2015년 이렇게 돼 있죠. 요 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변영건 목사. 이 사람은 이제 덕후 목사라고 해갖고 애니메이션 일본 영화 보면서 막 그걸 기독교랑 막 이렇게 연관져서 하는 변태 목사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런 목사가 뒤에 또 있다.
그 다음에 좋은소리 회장. 좋은소리는 감리교 신학대 총 여학생회 회장입니다. 얘가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하냐면 강남역 여성 혐오 이런 집회 운동하고 그 감리교 그 신학대 안에서 그 교수들 미투로 찍어내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호영 목사, 그 다음에 유현희 목사. 유현희 목사는 저번에 그 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그 총회할 때 저 앞에서 첫 여성 안수식 퍼포먼스를 했죠. 예, 저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목회자님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테드 제이닝 교수를 데리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아니다. 이런 것도 막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용 목사, 민숙기 사제, 임보라 목사, 여기 장신대의 오세창 서총명 전도사.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동성애 깃발 있잖아요. 그걸로 옷을 저렇게 갈아입어요. 그런 다음에 색깔별로, 그 다음에 일반 교회 침투해서 저렇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죠. 저런 애들하고 이제 싸우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눌러주세요. 예. 요거 이제 우리 저기 고병찬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원래 생각보다 좀 빨리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내용은 잘 안 들어드렸지만 제가 드루킹 특검 때 하나님이 거기를 제가 보내주셨는데 왜 보냈냐면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적그리스도가 침투한 시점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번 대선 때 적그리스도가 들어왔다. 중국 차이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이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 지금 교회 지금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게 옛날 제가 빨갱이 22년 잡았지만 걔네들 멍청하거든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소외된 애들이 모인 애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수법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에 있는 정책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올 그건데요. 그 중국 내 교회 철거로 기독교인에 대한 반대 우려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목사는 정부가 부과한 수많은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공식적 채널 이외에 집 교회에서 몰래 예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목회자를 체포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교회는 철거를 당한다. 그래서 15년 전면적 단속 이후에 1200개 이상의 십자가가 철거됐다. 이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올 현실입니다. 이게 2015년 중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마스크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 명 이제 제한하고 하는 게 다 그 중국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정부한테 너희들은 말 잘 듣는 교회니까 내가 승인해 줄게. 그런 다음에 정부가 수많은 규칙을 부과하겠죠. 이게 소리 좀 올려주세요. 요거는 2015년도에 YTN에서 중국을 조명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교회가 우울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 성탄절을 전후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규모 종교 집회가 자칫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서범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십자가 철거에 나선 경찰 병력을 향해 신도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신도들은 무력 진압에 나선 경찰들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철거를 둘러싼 싸움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16일에도 허난성 난러현 기독교 교회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 교회지만 담임 목사가 사회질서 교란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당국의 철거 표적이 됐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 차이나 에이드는 난러 교회뿐 아니라 난양시 안주항교회도 철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산당 소속 기독교 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올 한해 중국 내륙 허난과 중동부 저장성 등에서 철거된 교회는 수십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밀집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조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교회 6곳이 폐쇄됐습니다.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공산당의 통제로 사실상 없습니다. 기독교인 확산을 우려해 교회 설립을 저지하는 단속의 손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예, 제가 여기 오면서 전화 받았습니다. 저기 용인에 있는 수지에 있는 모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 찾아오냐면, 근데 그러면서 뉴스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월 24일 꽁꽁시, 그러니까 영영시로부터 집합금지 명령, 5인 이상 집합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5인 이상은 못 모이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거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원래는 이제 12월 30일 법인데 얘네가 먼저 땡겨서 이제 조금씩 더 압박이 진행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 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정말 많이 움직이시라고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많은 성도님을 만나는데 많이 안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라고 내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가 10만 원 과태료 요거 이제 부과 받고 있잖아요. 요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걸로 처벌 못 합니다. 근데 저걸 왜 만들었냐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안 쓰면 범죄자라는 거를 알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겁니다. 사상교육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도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하면서 10만 원 과태료 물을까봐 하지만 실제로 이걸 벗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과태료 받아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이 들게끔 1차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단계 요거로 세뇌를 하고 있다. 왜 그러냐?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이 통과됐죠. 그래서 1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용자, 따르지 아니하는 자한테는 요걸 합니다.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요겁니다. 이제 아까 그것처럼 이제 교회 십자가를 철거를 할 겁니다. 이 정부가. 그걸 위해서 마스크법을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원하는 건 아까 그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제 십자가와 간판을 떼어갈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저게 12월 30일부터 시행입니다. 이제 9일 남았습니다. 9일 후부터는 이 법이 밑에 보이시죠? 시행일 2020년 12월 30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럼 마스크 10만 원 과태료 요거 이제 첨부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런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관리자,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권한을 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뭐냐? 말 잘 들으면 마스크 안 써도 교회 해도 되고 아무리 마스크 잘 써도 꼬투리 잡아서 폐쇄시킬 수 있는 법이에요, 저게. 그러면 3개월 동안 정지를 때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바로 와가지고 막 1차 한번 해보셨죠? 저번에 그 정부에서 핍박 받을 때 목회자님도 해보셨잖아요. 이제 이게 2차전이에요. 자, 2차전은 어떻게 되냐면 걔네들이 그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해보니까 힘든 거예요. 막 와가지고 교회랑 싸우고 이게 싫어요. 그래서 마스크법을 그래서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쯤 되면 이제 교회 앞에 뒤에 와서 성도들이 마스크 나와서 이렇게 벗으면 바로 사진 찍을 거예요. 몰래. 그러고 나서 그걸 딱 모아놓겠죠.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하겠죠. 어디서 민원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서 마스크 안 쓰고 예배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걸 보여주실 겁니다.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거. 그런 다음에 저 법을 얘기하겠죠. 자꾸 이러시면 3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 그럼 목사님 속된 말로 쪼시겠죠. 그러면 쫄면은 얘기하겠죠. 너 몇 월 며칠 날 그 예배 드릴 때 갈 거니까 제가 점검할 때니까 싹 잘하고 계세요? 그럼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안 하면 문이 닫히니까. 그죠? 그러면 걔가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걔는 오면은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어서 오세요.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20%만 했어요. 30%만 했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2단계로 가는 겁니다. 다만 운영 중단을 3개월 동안 운영 정지를 때렸는데 그래도 만약에 예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시설이 폐쇄가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법에 자동 폐쇄예요. 자동 폐쇄. 그러니까 3개월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영업을 하면 그냥 바로 자동 교회가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폐쇄가 됐는데 아이씨 나 몰라 또 할 거야 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 3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단계는 그거예요. 그래도 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번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게 뭐냐? 그 밖에 표지판이 십자가예요. 왜냐면 그렇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간판이라고 썼는데 그 밖에 표지판은 뭐가 있겠어요? 간판 말고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죠.
네, 저게 바로 얘기한 그 교회 핍박. 저거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했다는 뭐냐면 니들 자꾸 움직이고 계속 그 안에 있으면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9일 뒤의 시행입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24일부터 또 핍박법을 또 넣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제 하시겠다죠. 저 법이 왜 12월 30일 날로 정해졌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정광훈 목사님이 12월 30일 날 선고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1월 초에 재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11월 초면은 11월 말이든지 12월 초에 빨리 재판을 끝내면 되는데 선고, 그러니까 너는 뭐다라고 얘기한 거 12월 30일 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해해야 한 거예요. 왜 12월 30일, 왜 한 달 넘게 내비두냐 했더니 이 법이 12월 30일 날 시행입니다. 그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이 나오면 정광훈 목사님이 당연히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연말이니까 하시겠죠. 그러면 저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시겠죠. 그럼 저렇게 또 하시겠죠. 간판을 뜯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게 1번으로 할 때가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그 다음 저게 되면 어디로 그 다음 될까요?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폐쇄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데 남북교류 협력법 보셨죠? 그 마지막 단계인 생명공동체랍니다. 생명공동체라는 혹시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못 들으셨죠? 이게 신단어인데요. 이제 교회를 싹 잡아서 북한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걸 위한 법이에요. 아니, 법이 아니고 단어예요. 생명공동체.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걸 또 머릿속에 잘 알고 계셔야 대응이 되고 아까 초교파적이 왜 필요한지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생명공동체가 뭔지 우선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남북 문제를 이념과 정치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일간지에 실은 기고문의 주요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 출판부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평범함의 위대함,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은 생명공동체로 남북 문제가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에만 머물지 않고 남북으로 뻗어나가 동북아와 유럽까지 번져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이것을 신한반도 체제라고 이름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되는 신한반도 체제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7년 촛불 집회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당시의 촛불 집회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부활이라며 단 한 번의 폭력 사건도 없이 한국 국민들이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지금의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나라,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이러한 역사는 평범함의 힘이고 평범함이 쌓여 이룬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생명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계가 남북생명공동체 연대 출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남북생명공동체 연대준비위원회가 주최한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학술 포럼에는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과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 기감 이철 감독회장, 기아성 이영훈 총회장,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소강석 예장합동 총회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합하고 교계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남과 북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관계 인사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생명, 그것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예.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를 말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예. 대표 주자로 나온 겁니다. 이 마지막 때죠. 예.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뒤에서 이제 설교 들으시는데, 사탄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다 끌고 가고 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를 알리시는 거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것도 목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쟤네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느냐? 솔직히 저는 이제 목회자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들으실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래서 존칭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소강석, 이영훈, 오정현, 이철, 이인영. 자, 이인영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해학 사위. 예. 그건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소강석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영훈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앞에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세 분은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오정현 목사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정현 목사. 생명 공동체란 얘기 여기 처음 들으셨죠? 예. 근데 오정현 목사가 2007년도에 책을 썼어요. 생명의 공동체 밑쪽의 소망이란 책을 썼습니다. 13년 전이죠. 예.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이게 예지 능력이 있을까요? 예. 저 사람은 이거는 지금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준비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던 겁니다. 자, 보시면 오정현 목사가 평양에 땅 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들으셨나요? 모르셔요? 예. 오정현 목사가 한 17년도, 16년도부터 7년 내 평양 특세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아마 어디 엄청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 평양에 땅을 샀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것 때문에 좀 얘기가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북한에 땅을 살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 직접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죠. 나는 앞으로 한 6, 7년 내로 남북이 통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내 머릿속에는 북한을 제자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지 않으실까,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양의 아주 중심부에다가 평양 시민들이 새벽기도로 와서 걸어와서 될 만큼 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나름대로 상당량의 땅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남북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 주블리 통일 구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우리는 이 와중에 빨리빨리 많은 일들을 진행하니까 실감이 별로 안 가지만 44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진보와 보수를 다 망라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같이 마음을 모은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 저렇게 이제 자기 입으로 땅을 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땅을 샀으면은 빨리 통일이 되고 싶겠죠. 예, 우리만 통일이 안 되길 바라지 저들은 통일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난리가 났는데 방인성이가 이 말을 실드를 쳐준 거예요. 보호해준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방인성이가. 예, 여기 보시면 그 뉴스앤조이에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평화, 지금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평화 땅 마련했다 오정현 목사 알고 보니, 이러면서 밑에 방인성, 하나누리 방인성 대표는 평양에 땅을 사는 건 불가능하나 우리와 달리 토지 매매 개념이 없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땅을 지어받아 건물을 세우고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했고, 이영훈 목사도 그래서 심장병원도 그렇게 해서 한 거다라고 방인성이가 얘기한 거예요. 방인성이가. 예, 아까 그래서 방인성 제가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예, 그래서 이해되시죠? 자, 또 보충 더 증거를 갖다 드리자면, 오정현 목사가 1997년에 북한에 갔다 온 뉴스 기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저렇게 써 있습니다. 전달 루트 정비 필요 주장.
1997년. 저 때는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남가자주에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외국인 신분으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 게 뭐냐? 북한 고위 관리자들과 접촉해서 지방의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현재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 돕기 운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 북측과 긴밀한 접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고, 오 목사는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영웅주의적이고 전시적 성격의 구활동이 지향돼야 된다. 기존에 마련된 대북 접촉 루트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97년도에 저희가 넘어가가지고 저거를 이제 보고 북한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북한에 쌀하고 이런 걸 잘 퍼줘야 되냐, 방법을 바꾸자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진행돼서 2009년도에 처음 이 시간 시작할 때 했던 남북교류협력법,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작은 오정현 목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근데 오정현 목사하고 곽선희 목사가 이렇게 작년 2018년도 11월 달에 저기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북한에 올라가려는 건데 실패를 했죠. 방북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뭐 곽선희 목사, 저도 몰라요. 곽선희 목사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근데 뭐 소망교회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에 과기대를 만들어줬대요. 평양에다가 그 학교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또 1997년도예요. 그 오정현 목사가 거기 갔다 온 사이에 그때 있을 때. 자, 그때 곽선희 소망교회 목사는 연변 과기대 이사장 자격으로 했는데 밑에 보니까 평양 과기대의 투자 규모가 약 450억에 달하는데 그중에 10억은 통일부에서 남북 기금으로 썼고 대부분 소망교회 등 기독교계 모금으로 충원됐다라고 돼서 보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이걸 져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평양 과기대 1단계 건물 준공식 때 오정현 목사도 같이 갔어요. 저렇게. 오정현 목사 있고, 오정현 목사 옆에 김동호, 청아람 목사도 같이 갔죠. 예. 저 때 한통석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과기대가 뭐 하는 데냐? 이게 이런 게 있죠. 북한 사이버 테러 온상인 평양 과기대 지원 준당 촉구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북한 관련 사이버 테러는 평양 과기대에서 가리켜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이 뉴스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자, 사랑의 교회 평양의 50만 불 영수증의 비밀. 그래서 2008년도 북으로 송금된 지금까지 행방묘연. 그래서 오 목사는 평양에 문화센터 설립하는 데 썼다고 얘기하고 통일부는 문화센터 관련 사업 신고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은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이에요. 그 영수증이고 밑에 사랑의 문화센터 부지 사용권을 위해서 2008년 10월 29일 미화 50만 불을 정확히 받았음을 확인한 영수증이 저겁니다. 그래서 저기 별표 쳐 있는 보성리 쪽에 땅을 마련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서만 목사. 자, 그런데 작년에 4월 달에 오정현, 이영훈, 소강석은 또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되시죠? 오정현 목사도 왜 그랬냐? 북한에 비닐 판막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김사만 목사가 껴있는 거예요, 또. 김사만 목사는 왜 또 껴있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뜻을 같이 하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과 교계 지도자의 면담.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 오정현 사랑의 교회 목사, 소강석 세덴교회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해 통일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인도적 대북 지원의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북한 내 환자와 장애인, 어린이 등이 식량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이어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이 협조해야 한다며 교계나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소강석 세덴교회 목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민감한 시기이기에 국민적 공감대를 더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강석 세덴교회 목사는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핵 위협 같은 전쟁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는 일을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기독교계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계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대북 지원 사업을 해온 사랑의 교회 비정부 기구인 사랑광주리 측 관계자도 배석했습니다. 사랑광주리는 지난달 북한의 모짜리용 비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 반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공여를 위해 조만간 세계 식량계획 유니세프와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하나된 기독교계가 인도적 지원과 나눔에 앞장서 복음적 평화 통일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예, 저거를 왜 저렇게 자꾸 퍼줄까요? 예, 궁금하시죠?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김삼원 목사는 아까 그 2009년도에 남북교류협력법 제정되고 중국에서 만났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10차 WCC 총회 준비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준비위원을 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을 하고 NCCK 회장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죠. 김영진 장로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하여튼 김삼원 목사하고 소강선 목사는 이렇게 끈끈하게 돼 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3명 있잖아요. 거기서 김삼원 목사가 이 사람이 오정현 목사가 둘을 키운 거예요. 양쪽을 다 키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포인트죠. 뭐 소강석, 그다음에 김삼환, 김영진 이렇게 3명이 자주 나와요.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김영진이 누군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1년도 기사에 김삼환 목사는 오랫동안 김 장로와 함께 고난받는 현장을 자주 방문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교회적으로 노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성가대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김삼환 목사하고 이 김영진 의원하고는 굉장히 그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김영진 의원 모르시죠? 이 사람이 5선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13, 14, 15, 16, 18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사람이 13대 국회부터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 관련된 빨갱이 법안은 저 사람을 통해서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저 나이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 총괄 수석 부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저 사람이 전략을 다 짜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에 있는 전략을. 예.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5.18, 4.19, 3.1 운동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현재 이사장과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오정현이랑 같이 만나서 이런 것도 같이 했죠. 예. 보면 저기도 또 써놨어요. 7년 안에 평양 특별 새벽기도 열겠다. 저 사람 지금 한이 맺혔어요. 7년에 무조건 저거 계산해 보면 2024년 또는 2023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미 쟤들은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 안에 평양에서 특별 기도회를 자기는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위에랑.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철, 여기 이제 평양 갔다 온 사진입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갔다 왔죠. 그래서 이철 목사님도 저렇게 갔다 왔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1999년도의 기사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국교회 9차 대북 지원 물품을 이렇게 했고, 조선 그리스도 연맹 2부장과 다른 2사람의 영접을 받았다. 뉴스 기사에 보면 벤츠 타고 막 갔습니다. 같이 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최초로 평양 방문을 허용했다는 부분과 관련 이 목사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왔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정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에큐메니칼은 누가 시작했죠? 아까 이해학입니다. 그쪽 관련된 사람이고. 자, 이게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19년도 11월 달에 NCCK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을 했는데, 그때 모여서 한 회의인데 여기 써 있어요.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평양 득세랑 또 관련돼 있죠. 아까 그 오정현 목사 2017년도가 7년 내 평양 특세 얘기랑 이것도 모든 사업을 2024년 이런 것들을 완료하겠다. 100주년을 맞는. 그래서 NCCK 100주년을 D-Day로 잡은 것 같아요.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또 오늘 2020년이죠. 이제 2020년을 희년으로 선포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만드는데 종교 시민 사회와 연대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해서 올해 지금 아까 그 생명 공동체 그게 저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계획을 2020년도 또 완료했습니다. 계획대로.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NCCK를 탈퇴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건 소통 부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럼 총 회장님께서는 NCCK 회원 교단 탈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부서로 올라갔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사실은 NCC는 공교회의 협의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탈퇴를 운운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단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속에 변화할 것은 변화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통합교단에서 WCC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WCC는 에큐메니칼 정신입니다. 제가 97회기 때 스위스 제네바의 WCC 본부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남북이 갈려져 있는 상태에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영 논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WCC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산주의도 포용하고 민주주의도 포용하고 심지어 스위스는 중립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에큐메니칼로 함께 가는 게 WCC인데 우리는 진영 논리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거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 교단에서 어떤 정신이 입각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예, 저렇습니다. 지금 생각이 저런데 하여튼 저분이 뭐 저런 걸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라는 취임사 때 저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단 안에 재난 대책 기구가 없다. 이번 회기 동안에 자기가 이제 전국 노예 조직의 기구를 만들어 산불 재난은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치유의 아픔을 보답는 선제적인 걸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북한 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 공동체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그다음 생명 공동체. 요거 키워드를 세 개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여기 보면은 평화 공동체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 사회인들, 바깥에 있는 일반 시민들한테 평화로운 통일을 하기 위해서 평화자를 계속 퍼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제,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그거를 담당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까 보셨죠? 이해학이에요. 이 사람이 2006년도에 평화 공동체 운영본부 제1회 평화의 밤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벌써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이해하기가 벌써 평화공동체라는 말을 썼어요. 운동본부. 여기 보면 근데 평화공동체라는 얘기를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지하당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지하당에서 이제 평화공동체라는 단어를 이제 쭉 퍼뜨릴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목적은 뭐냐면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쭉 우리 대한민국 싸잡아가지고요. 북한하고 중국 공산당한테 넘길 거예요. 근데 넘기기 위해서는 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요 단어. 평화공동체는 일반 시민 대상, 그 다음에 생명공동체는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기반,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는 기업인들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제 북한이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북한한테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북한 마음을 풀어줘야 되니까 북한한테 많이 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막 뭘 도와줘야 돼요. 그게 생명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들이 쭉 나온 거고, 자, 그렇게 막 물자를 퍼줬어요.
그 다음은 어떤 분위기를 만드냐? 국민들한테 통일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평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은 뭐가 되냐? 기업인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인들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낮은 연방제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지금 시작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담당한 사람은 여기고 이거 설명하려고 앞에를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하나만 이렇게 보면 모르지만 제가 앞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거 보면 이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죠. 예, 그런 거고. 자, 이 사람들이 생명 공동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생명 공동체 이렇게 담당인데 계속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교단을 계속 합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섞어야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무슨 아까 얘기한 합동층 무슨 층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면 어디에는 나쁜 목사님도 있지만 좋은 목사님도 있어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야 니네 좀 이상하잖아라고 이쪽 교단에서 얘기하면 이쪽에 나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좋은 목사님들이 네가 뭔데 나한테 욕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섞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4일 날 6일, 7일 됐죠? 저건 뭐냐면, 이제 통일부 장관이 1단계, 생명공동체, 아까 그래서 그 교회들이 모인 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인 민간단체들한테 북한에 퍼줄 준비를 하라고 모여서 면담을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면담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인도 협력만큼은 보건의료나 재해재난, 기후환경 분야에서 남북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민간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북측 상대방과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 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범 국민협 회장은 이번 연말과 내년 초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이행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남북 교류 시 네. 지금 그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쪽 동해 라인은 쭉 연결해서 러시아랑 연결하는 거고요. 저쪽 서해안은 쭉 연결해서 중국이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이것도 어제 그저께죠. 이미 저쪽 동해 쪽으로 남북 고속철도 합의하려고 노웅래 국회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이 만나서 저런 걸 했습니다. 이제 이걸 하겠다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딜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바깥에서 막 뉴딜 얘기할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시는데 뉴딜이 아까 경제 공동체입니다. 근데 뉴딜이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인프라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란 여기에 63빌딩이 예를 들어서 생긴다. 근데 생기지도 않았는데 63빌딩이 생긴 걸로 가정하고 이 옆에를 먼저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63빌딩이 나중에 생기면 그들이 빚으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63빌딩이 생기면 이제 장사가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얘네 보고 그 돈을 빚 낸 거 갚아라 라고 하는 게 뉴딜입니다. 그러니까 그 뉴딜의 핵심은 뭐냐? 아까 만들어지지 않은 이게 뭐냐면 연방제 통일입니다. 통일을 대비해서 나머지를 빚을 내서 만드는 사업이 뉴딜이에요. 저거는 빚에 빚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땡겨 쓴 돈 이제 갚겠다. 이게 하는 게 뉴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망한 거에 더 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경제가 힘든데 거기에 빚을 내서 뉴딜이라는 산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통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거를 하기 위해서 저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껴있겠어요? 기업인들이 다 껴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다 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평화통일 분위기. 근데 1번이 교회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계속 퍼줘야 그래야 그 다음 이제 민간인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요거 보셨죠? 한교총 신임 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영우 목사 또 섞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 또 섞어요. 그래서 3개 해가지고 한교총이라는 걸 또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뭐를 했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어제 그저께 청와대를 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 김재남 시민사회수석을 만나가지고 차별금지법, 낙태법, 사학법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을 했대요. 왜 저걸 전달했을까요? 네.
이게 머리를 잘 쓰셔야 되는데, 저게 뭐냐면, 자, 저 사람들이 아까 한교총을 만들어서 한교총 관련자가 청와대를 만났는데 청와대 수석이 만나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땐 다 똑같은 한 통속이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왜 만나서 왜 저런 거를 얘기를 했냐? 또 거기에 차별금지법, 낙태법을 왜 얘기했느냐? 자, 얘네들은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까지 차별금지법하고 낙태죄 법을 통과시킬 것처럼 해서 기독교를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합치고 해서 아까 대표주자 3명을 만들었어요. 대표주자가 청와대에 가서 저걸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알았어, 안 해줄게.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을 안 해주면, 자, 그럼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자, 기독교에서 그걸 반대하던 사람이 저 사람들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바깥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했는데 안 했는데 쟤네가 갑자기 청와대를 갔다 왔는데 저게 통과를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소강석하고 얘기를 하겠죠. 야, 봤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가서 우리가 얘기하니까 해준 거야.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 날 쫓아와. 이렇게 되면 안 쫓아갈까요? 쫓아갑니다. 그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제가 볼 땐 통과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어제 그저께 청와대에 갔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저걸 모르면 계속 싸우고 있겠죠.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특히 기독교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기독교 분위기를 평탄하게 만들려면 누가 평정을 해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쟤네들이 저걸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 다 처리해주고 조용히 교회 핍박 이런 거 다 없애줄게. 그 대신 얘네가 수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쟤네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럼 쟤네가 이제 퍼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평화적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많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순간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캐치해서 기독교계에서 빨리 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얘기할 건 조금 더 뒤에 더 있지만은, 근데 뭐 시간상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를 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우선 아까 얘기했던 교파에서 다 나오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섞여가지고 이제 누구를 설득하거나 누구를 얘기해서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안에 또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반대쪽으로 만들어서 나오시는 게 초교파적으로 다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이런 사실을 성도들한테 알리셔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 잘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안 움직이세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사랑의 교회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예배를 했어요. 길거리 예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아마 예배가 힘드실 거예요. 이제 아까 교회 핍박 법이 통과돼서.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한 게 길거리 예배라고 해서 단독 예배. 잠깐만요.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간사님, 요거, 예, 아니, 그거 말고 저기 그 전 거 생명공동체, 예, 눌러보세요. 잠시만요. 예, 생명공동, 그건가요? 생명공동체, 예. 아니요. 지금 했던 거 그냥 두세요. 그 오른쪽 거, 그 다음 거요. 예, 6번. 예.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요. 자,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저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이제 주체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내가 내 애들 데리고 가서 막 성도 데리고 와서 여기 교회 하겠다 이러면 다 잡혀갑니다. 아까 지만 24일부터 5인 이상 못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저거는 뭐냐면 집회자가 없어요. 일시에 어느 곳에 모여서 벽 보고 2m씩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다 그냥 집에 갑니다. 예. 그런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한 거고, 자,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리고 프로젝트입니다. 저걸로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바꿀 거고요.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선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맡겨보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돌아다녔는데요. 우선 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들 분들한테. 지금 대한민국 위기인 거 다 아시죠? 여기 분들 아실 겁니다.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 나이 드신 분 층이 있고, 고령층이 있고, 중년층이 있고, 그 다음 청년층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고령층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뭘로 따지냐면, 비 오면 무릎 쑤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올 것 같다 이 느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머지 그거를 준비해야 될 사람은 밑에 사람들인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깨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안 깨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너무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쪼개져 있어요. 무슨 뭐 어디 무슨 교단 뭐 어디 학교 무슨 교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합쳐져요. 초교파적으로 모여야 같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좌파들 제가 설명드린 것도 그들은 다 뭉쳐 있어요. 기죠. 아까 보셨잖아요. 단체랑 상관없이 다 뭉치는데 우리는 안 뭉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여기 젊은 친구들 있으면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나와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뒤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얘기했지만 앞에서 있으시면 힘드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젊은 친구와 싸우고 뒤에서 후방에 사격해 주시면 돼요. 아까 이동환 목사처럼 뒤에 걔가 괜히 나왔겠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오늘은 저도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은 여기 이게 너무 중요한 자리고 제가 봐서는 반드시 여기는 오늘 제가 갔던 중에 가장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청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이거 알릴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사랑의 교회에 가서 저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교회 관계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했어요. 퇴거불응죄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진짜 옆에서 모르는 척하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내쫓냐고. 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갔고요. 이 사랑의 교회도 저번 주에 어제 갔습니다. 저기는 이게 다 돌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려서 성도들한테 알려서 성도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예, 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고병찬 목사님 이하 다른 목사님들한테 마이크 넘기고 전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